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그 설명회 강의를 맡은 저 일신회계법인의 정성우 회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매년 규정 설명회를 하고 있는데요. 통상 저희가 그간에는 연말 정도 좀 돼서 이제 좀 저희가 좀 시간이 여유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때 했었는데, 우리 저기 연구기관 그 실무자분들께서 그 협약 시기인 요 좀 상반기 때 좀 해주면은 좋겠다라는 의견이 워낙 많으셔가지고요. 올해는 저희가 오늘 이제 상반기 설명회를 하고, 하반기에는 지금 계획인데 원래 하던 대로 그 하반기 한 연말 정도쯤에 그 지역 저희가 순회를 하면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찾아가는 서비스의 일환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아마 지금 교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무 이렇게 규정 위주로만 좀 교재가 작성되어 있는 게 좀 그렇다라고 해서 뒷부분에 좀 사례를 좀 이렇게 좀 추가를 했고요. 그래서 이따 그 두 번째 타임의 그 사례 부분은 또 별도의 그 두 번째 타임으로 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 보시다시피 지금 저기 촬영 기사분도 와 계신 것처럼요. 오늘 지금 이 설명회 요 지금 현황은 저희가 그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다가 한 며칠 있다가 게재를 할 테니까, 혹시나 오늘 시간이 안 되셔서 못 오신 주변에 동료분들 계시면은 얘기를 해주셔서 그 유튜브에 저희 일신회계법인이라고 치시면 일신회계법인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 보시면은 저희가 작년에 설명했던 자료도 있고, 또 올해 초에 지금 이 교재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은데 그 산업부 규정 개정된 내용에 대한 설명 이런 부분들도 다 같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 유튜브 채널, 그 일신회계법인 채널 들어가서 그 이전 것들, 그리고 오늘 지금 촬영하는 것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 익숙히 아시는 것처럼 21년도 1월부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제정이 됐다는 건 다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각 부처의 규정들이 통합이 됐는데 일부 부처는 아직도 이제 그 별도의 규정을 갖고 있는 데가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통일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혁신법 내용 중에서 그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한다면 이 부분인데요. 종전에는 저희가 매 연도별로 정산을 했었죠. 그런데 21년도부터는 매 연차별로 정산을 받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정산을 한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의 단계가 1, 2, 3차년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종전에는 1차년도 끝나고 잔액을 반납하고 2차년도 끝나고 잔액 반납, 3차년도 끝나고 잔액 반납했는데 이제는 1, 2, 3차년도 다 끝나고 잔액을 반납한다. 이런 거고요. 제가 이거를 주의 깊게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 제가 이거를 좀 왜 이렇게 많이 좀 말씀을 드리냐면, 뒤에 나오는 그 우리 사용 기준, 즉 모든 규정은 요 단계 기간을 기준으로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구 수당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건비 총액이 증가가 되면, 현금 인건비 총액이 증가되면 전문기관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럴 때도 연차별 현금 인건비 총액이 증액이 됐다고 전문기관 승인받는 게 아니라 단계기간 총액이 증가가 됐을 때 승인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뒤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규정은 별도의 언급이 없더라도 무조건 단계기간을 기준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거다. 연차별 규정이 아니다. 요게 중요한 겁니다. 네.
21년도에 혁신법이 제정이 된 이후에 22년도 초에 이미 그러니까 작년 초에 개정이 한번 됐었고요. 다 아시겠지만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21년도 초에 개정된 거 한번 볼게요. 연구기간 종료일 이후 사용이 가능한 비용의 범위가 확대가 됐다. 그래서 논문 게재료, 저술 출판 비용의 경우에는 종료 2년 후까지 쓸 수가 있게끔 해줬다. 중앙행정기관장이 인정을 하면, 그리고 보안수당이라는 것도 신설이 됐고, 현금인건비 대상 교원 범위가 명확하게 됐다. 요거는 고등교육법 17조의 적용을 받는 겸임교원, 초빙교원분들은 직장가입 여부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명확하게 됐다. 17조 적용받으시는 분들. 영리기업의 연구실 운영비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협약 시에 영리기관의 연구실 운영비 활용 및 관리 계획서를 제출을 하는 조건으로 인정이 되는데 처음에는 수정을 할 수는 없었다가 22년도 초에 개정되면서 수정을 할 수가 있게 됐다. 대신 사전 승인 받아야 된다. 사전 승인 받으면 영리기업의 연구실 운영비도 수정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다 보니 사전 승인 대상에 영리기관의 연구실 운영비 계획 변경도 사전 승인으로 들어갔고 3천만 원 이상의 시설 장비비의 구입뿐만 아니라 임차가 변경되는 경우도 사전 승인 대상으로 추가가 됐었습니다. 21년도 초 혁신법 개정되면서 큰 이슈였던 영리기업의 현금 인건비 비율이 연구비 현금의 50%로 제한이 돼 있던 규정이 있었는데 그게 현실과 맞지 않다라는 의견 하에 22년도 초에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리기업도 현금 인건비를 50% 이상 쓸 수도 있다. 그리고 수행기관 간 거래가 원천적으로 금지가 됐다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문구상의 오류였던 것 같은데 비영리기관의 공동활용시설 장비 사용비용, 시험검사 분석 비용은 수행기관 간 거래라도 일부 허용을 해줬다. 이 두 가지 케이스는. 이게 22년도 초에 개정된 거였고요. 연구수당은 단계간에는 이월을 못한다. 금지. 아예 딱 명확히 박아버렸습니다. 이렇게 개정이 한번 됐다가 이제 작년 22년도 12월 21일에 다시 한번 개정됐습니다. 이제 분위기를 보니까 매년 한 번씩 개정이 될 것 같아요. 최소한. 그죠? 그래서 작년에는 좀 어떤 내용들이 바뀌었나 보니까 이런 게 있네요. 이제 연구 활동비에 해외 연구자의 유치 지원비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조건을 갖춘다면은 장려금, 체재비 등과 같이 국내 유치에 필요한 이런 비용들을 해주겠다. 근데 중요한 게 전문기관의 그 승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전문기관에서 이제 인정을 해야 유치지원비를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연구수당 증액 불가, 그러니까 연구수당은 원래 종전의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협약 체결 당시의 연구수당 금액을 초과해서 쓰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협약 당시가 아니라 우리 이제 보통은 단계니까 단계가 시작되는 시점에 우리가 계획에 잡아놨던 연구수당 금액 총액을 증가해서 사용하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단계 시작 시점의 연구수당 금액이 이제 기준점이 돼서 그거를 넘어서서 쓰지는 못한다. 이렇게 약간 문구상의 좀 개정이 된 내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수당이 증액도 가능한데요. 이런 케이스일 때 만약에 단계 연구개발비 총액이 증액이 되는 경우 이럴 땐 연구수당도 증액될 수 있다. 또는 연구개발기간이 추가되거나 변경이 됐다. 이럴 때도 연구수당을 증액이 될 수 있다. 전문기관 사전 승인이 있으면 요거는 이제 이런 거예요. 연구개발기간이 만약에 변경이 됐는데 A기관에서 B기관으로 변경이 됐는데 A기관의 인건비는 5천만 원이었고 변경된 B기관은 새롭게 들어오면서 계획을 좀 바꿔서 인건비를 1억으로 잡았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 연구수당은 그 인건비에 연동이 되잖아요. 연동되는 그런 개념이 좀 있다 보니까 연구개발기간이 추가되거나 변경되면은 연구수당도 증액 가능하다. 사전 승인 받으면. 학생인건비 단가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이상으로 이제 학교에서는 지급을 하시면 되겠고요. 연구시설 장비비 현물 대상에 종전에는 과제 시작 전 보유하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만 현물 투입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그거 따지지 않고 과제 시작된 후에 구입한 장비도 현물 대상으로 넣어주겠다. 예. 요건 뭐 잘 하신 것 같아요. 뭐 굳이 꼭 전에 있었던 것만 해야 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내용도 바뀌었고요. 또 추가적으로 사전 승인 대상이 바뀌었다. 사전 승인 대상이 추가가 됐습니다. 전문기관 사전 승인 대상이 우선 기업의 경우에는 신규 인력에 대한 현금 인건비가 감액이 될 땐 사전 승인 받아라. 그리고 단기기간 연구수당 총액 증액될 때 아까 승인 받으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그리고 연구시설 장비 통합관리 개정에 적립할 금액 변경될 때 해외 그 연구자 유치 지원비 요거 증액될 때도 사전 승인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종전에 이미 사전 승인 대상으로 돼 있던 것 중에 좀 혼선이 있어서 좀 규정을 명확하게 한 것들이 있는데 기업의 인건비가 변경되면 사전 승인 받으라고 했는데 이때 변경의 개념은 그 기관 인건비 총액이 변경되는 경우, 그러니까 연구자별로 인건비 변경될 때 승인받는 게 아니라 그 기관의 인건비 총액 변경될 때 사전 승인 받으라. 그러니까 개인별로 변경됐을 때는 승인 대상은 아니에요. 총액이 변경될 때 승인 받으라는 거고요. 또 3천만 원 이상 장비 시설 요거 구입 임차하려는 경우 요게 근데 만약에 요런 게 이제 원래는 사전 승인 대상인데 환율 변동이나 물가 상승 등과 같이 요런 개념일 때는 제외다. 사전 승인 대상 제외로 해놨고요. 그리고 영리기관의 경우에 연구실 운영비를 원래 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는 경우에 아까 제가 사전 승인 받으면은 변경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원래 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는 경우가 어떤 케이스를 얘기를 하는 거냐. 그러니까 사전 승인 받아야만 변경할 수 있는 케이스가 어떤 거냐. 연구실 운영비 총 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품목이 변경되는 경우, 특정 품목의 수량이 변경이 되는 경우 모두 다 사전 승인을 받아야 그렇게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우리 연차별로 연구개발비 사용 내역 보고를 하시도록 되어 있는데, 요게 보고 기한이 원래 기간 종료일로부터 이제 종료 후 1개월 이내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차 기간 종료된 후에 사용 내역 보고는 1월 말까지, 그러니까 12월 말 과제 같은 경우는 1월 말까지 하시면 되겠다. 예, 이렇게 22년도 말에 혁신법 사용 기준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사항들 잘 확인을 하셔서 23년도 과제 하실 때 이런 개정사항들 놓치지 말고 꼭 반영을 하시기 바라고요. 요 두 번째 이제 파트는 뭐 오늘 강의 내용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희 회계법인에서 실제로 요렇게 정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건별로 증빙대조하고 뭐 증빙이 맞게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증빙이 뭐 이렇게 제대로 등록이 돼 있는지 이런 거 보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건데, 저희가 이제 아주 심도 있게 신경 써서 하는 부분이 이제 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꼭 잘 보셔야 됩니다. 우선 저희 회계법인에서 정산 뭐 또는 점검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이 한도 및 비율을 준수를 하셨는지 요거를 봅니다. 그래서 요것만큼은 꼭 지키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영리기간만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현금 인건비 총액이 변경이 되면 사전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받았냐, 사전 승인을.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조금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금 인건비 총액이 변경이 됐다.
그러니까 협약 예산 금액이 뭐 있고 우리가 실제 인건비 현금 사용 금액이 있는데 만약에 그 협약 예산 금액 대비 사용 금액 잔액을 보니까 뭐 한 5천만 원이에요. 그럼 저희는 정산을 할 때 우리 사용 실적 보고서에 현금 총 잔액을 보는 거죠. 현금 총 잔액이 5천만 원 이상 남아 있는지 5천만 원 이상 남아 있으면 현금 인건비 총액이 변경됐지만 다른 걸로 전용해서 쓰진 않았구나 이렇게 이제 보고 넘어가는데 만약에 현금 인건비 예산 대비 실제 사용한 금액 잔액이 이제 5천만 원이 남았는데 현금 예산 총 잔액이 뭐 3천만 원밖에 안 남았다. 이제 이러면은 2천만 원은 어디론가 전용해서 썼단 얘기죠. 그죠? 현금 인건비 안 쓴 금액 5천만 원 중에 2천만 원은 재료비든 활동비든 어디론가 썼으니까 현금 잔액 총액이 3천밖에 안 남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다른 걸로 돌려 쓰셨네. 그러면 사전 승인 받았어야 되니 전문기관에서 현금 인건비 총액 변경에 대해서 사전 승인 받은 공문을 내놓으세요. 그런데 그런 거 없습니다. 이러면 이제 불인정되는 거죠. 2천만 원이. 예. 그래서 총액 변경이 돼서 만약에 뭐 내가 적게 쓰는 거예요. 내가 현금 인건비를 다 안 썼다. 근데 그걸 내가 그대로 고스란히 반납을 하겠다. 이러면 별도로 사전 승인 안 받아도 되겠지만 내가 남은 이 현금 인건비가 아까우니까 재료비로라도 돌려 쓰겠다. 이러면은 꼭 전문기관 사전 승인을 받으셔야 된다. 예. 요 규정 만약에 놓치고 특히 우리 중소기업에서 그 신규 채용이나 이런 거 잘 안 되시잖아요. 그러면 현금 인건비 남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거 그대로 반납을 하실 거면 모르는데 다른 걸로 쓰시려면 꼭 승인 받으셔야 된다. 요 얘기고요. 간접비는 우리 뭐 이제 고시 비율이 있으니까 기간 유형별로 그리고 간접비는 예산 금액을 초과하지 않고 예산 범위 내에서 쓰셔야 되는데 고시 비율 내에서 증액도 가능하기는 해요. 전문기관 사전 승인을 받으면 고시 비율 내에서 증액도 가능하다. 사전 승인 받으면.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는 직접비 40%, 연구수당은 인건비 20%인데 여기서 인건비 예산의 20%가 아니라 실사용 인건비의 20%입니다. 실사용 인건비의. 예산의 20%가 아니고요. 그리고 연구수당은 단계 예산 범위 금액 내에서 쓰셔야 되고 만약에 연구개발비 총액 증액 등의 이유로 증액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 받아야 된다. 개인별 연구수당은 수행기간 전체 연구수당 사용액의 그러니까 특정이니 수행기간 전체 연구수당의 70%를 넘으면 안 된다. 인건비 계상률은 100% 이내. 연구수당과 또 간접비는 직접비 사용 비율에 연동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직접비 사용 비율의 20%포인트를 가산한 범위 이내에서 연구수당을 쓸 수가 있고 즉 다시 얘기해서 직접비 사용 비율이 내가 50%밖에 안 된다. 직접비 사용 비율이 50%다. 그러면 연구수당은 70%까지만 플러스 20%포인트 한 직접비 사용 비율이 40%밖에 안 된다. 그러면 연구수당은 60%까지 쓸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간접비도 직접비 사용 비율에 연동이 되는데 조금 방식이 다릅니다. 직접비 사용 비율이 50% 이하다. 만약에 직접비 사용 비율이 40%면 간접비는 40%만 쓸 쓸 수 있고 직접비 사용 비율이 51%면 간접비는 100%까지 다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금액들은 전부 다 단계 금액 기준이에요. 연차 기준은 아니에요. 단계 금액 기준으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이런 한도 비율 준수 여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엑셀이나 이런 걸로 꼭 관리를 별도로 하셔야 되고요. 또 이제 중요한 불인정이 많이 나오는 그런 항목들 좀 추려봤는데
자, RCMS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참여연구원 현황을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뒤에 사례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홍길동 참여연구원에 1월부터 6월까지는 40%였어요. 그래서 RCMS에, 그러니까 우리 이제 PMS, 우리 과제관리 시스템에 홍길동에 1월부터 6월까지 40%로 등록을 해놓고 40%만큼 준 거죠. 근데 7월부터 12월까지는 홍길동의 참여율을 내가 100%로 올려야 되겠다. 이래서 인건비를 100%씩만큼 다 줬어요. 근데 깜빡한 거죠. 우리 사업관리 시스템, PMS 이런 데에다가 7월부터 12월 인건비 계상률 또는 참여율을 그대로 40으로 냈던 거예요. 100으로 안 바꾸고. 그러면 회계범위는 인건비 계상률 40%인데 100%만큼 줬으니까 초과된 60%는 불인정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돌아가시면 주말이니까 쉬시고 월요일 날 한번 돌아가셔서 지금 우리 사업관리 시스템에 참여연구자별로 등록은 다 돼 있는지, 그러니까 홍길동이 등록돼 있는지, 그리고 인건비 계상률은 잘 들어가 있는지를 꼭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사용일자 확인. 사용일자가 연구개발기간 종료 이전 또는 이후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거 뭐 되게 쉬운 것 같잖아요? 쉬운 것 같은데 이게 무려 불인정 순위 2위입니다. 2위. 그러니까 그거죠.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 기간 중에 사용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 다 아시죠? 연구개발 기간 중에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뭐가 사용인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뭐가 사용을 한 건지. 그러니까 내가 뭘 하면 연구개발비가 사용이 됐구나. 보시죠. 사용일자라 함은 연구개발 결과에 투입 또는 반영된 일자를 연구개발 사용일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RCMS에서 거래처로 계좌이체했다. 이게 사용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계좌이체예요. 이거랑 사용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용이 되려면 제가 요런 이제 소모품, 제가 이제 요런 뭐 비품을 하나 구매를 했단 말이죠. 요게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과제 결과물에 탁 투입이 돼야 그때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최소한 입고일자는 사업기간 이내여야 되겠죠. 그죠? 23년도 말 과제면 23년도 말까지 세금계산서가 끊겨야 되고 검수 확인서상의 확인일자가 12월 31일 이전으로 다 나와 있어야 됩니다. 용역 같은 경우는 용역 보고서 일자가 12월 31일까지 나와 있어야 돼요. 만약에 회계법인에서 보완 자료로 용역 보고서 보완해 주세요 했는데 딱 첨부해서 받아보니까 용역 보고서 일자가 24년 1월 16일 이렇게 돼 있다. 그럼 불인정 이런 거죠. 왜냐? 사용일자가 종료일 이후니까. 그래서 몇 천만 원이 그냥 불인정됩니다. 네. 매입부가세. 환급 가능한 매입부가가치세는 실제 환급 여부에 불구하고 실적에서 제외를 하셔야 됩니다. 수행기간 간 거래, 특수관계자 간 거래 이런 거는 특히 수행기간 간 거래는 시험 분석료 등을 제외하고는 인정되지 않고요. 특수관계자 간 거래도 마찬가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유용이나 이런 걸로 제재 조치까지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특수관계자 간 거래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게다가 다 아시겠지만 요새는 시스템의 기능이 너무 좋아져가지고요. RCMS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인가 이렇게 돌려요. 돌려가지고 이거 다 잡아냅니다. 다 잡아내서 알람이 다 뜹니다. 그래서 모르겠지 하고 하시다간 큰일 납니다. 네. 제재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특수관계자하고는 절대로 거래하시면 안 됩니다. 추가로 이제 우리 기업에 대해서 또 얘기를 드리면 아까 그 개정사항 있었죠. 신규 인력 현금 인건비를 감액하고 타용도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사전 승인 받아야 된다. 아까 제가 현금 인건비 총액이 증감되면은 사전 승인 대상이었다. 요 말씀드렸고요. 신규 인력 같은 경우도 이제 감액해서 다른 용도로 쓰시려고 하면은 사전 승인 받아야 된다. 요 얘기고요. 청년 인력 현금 인건비는 무조건 잔액이 남으면 반납입니다. 얘는 뭐 사전 승인 받는다고 해서 다른 용도로 쓰실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청년 인력 예산은 못 쓴 금액은 무조건 반납이다. 인건비 자계자 이체 시기를 주의하셔야 된다. 요것도 다 지금 기업 얘기예요. 참여 연구자에게 인건비 지급하기 전에 선 자계자 이체는 금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우리 회사 급여일자가 오늘이라고 해봐요. 3월 31일. 3월 31일이 우리 회사의 급여 지급일인데 인건비는 자계자 이체를 받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인건비는 자계자 이체가 허용이 되다 보니까 먼저 빼가시는 거죠. 31일이 급여 지급일인데 예를 들어서 28일 날 자계자 이체를 받으시는 거예요. 3월 28일 날. 이거 하지 마라. 급여 지급하고 자계자 이체 받아라. 그러니까 회사 돈 먼저 쓰고 그리고 자계자 이체 받아라.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이거 주의하시고요. 연구실 운영비, 요거는 제가 뒤에서 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저기 개정사항하고 그 비율 한도 또 요거 또 특별히 유의하셔야 되는 자주 나오는 불인정 사항들 요것만 잘 커버하시면 특별히 불인정 나오지 않으실 거예요. 뭐 증빙자료 보완이라든지 이런 것 좀 요청은 받으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불인정은 여기 범위 내에서 다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2페이지 꼭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부가세 매입세, 아까 제가 요 매입 부가세는 그러니까 실제 환급 받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환급 가능한 부가세는 빼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환급이 안 되는 매입 부가세도 있죠. 그죠? 환급이 안 되는 매입 부가세는 사용 실적에 포함시키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제가 이제 여러 가지가 많은데 요 파란색으로 제가 줄친 부분만 좀 유의해서 요럴 때는 환급이 불가능하니까 사용 실적에 넣어도 되는 매입 부가세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한번 참고차 한번 보시죠. 예, 이제 3번 우리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 및 계산 기준인데요. 내용이 많아요. 내용이 많은데 이 규정에 있는 내용들 제가 뭐 거의 뭐 이렇게 동일한 내용으로 적었기 때문에 내용이 뭐 이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시간이 아주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또 여러분들도 바쁘시고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오해하시는 그런 규정들 그리고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런 규정들만 조금 언급을 해드리고요. 가급적이면 이 부분은 조금 빨리 넘어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구개발비 예산 구성을 보시면 직접비, 간접비, 이제 요게 비목이죠. 요게 비목이고, 그리고 인건비, 학생 인건비, 시설 장비비, 재료 활동, 수당, 위탁 연구개발비, 요런 등등이 이제 세목, 그죠? 요게 이제 세목이고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전화로 이제 문의가 자주 오는데 비목, 세목 개념이 이제 막 헷갈리시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도 한번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요게 세목입니다, 세목. 그리고 회의비, 여비 이런 거는 이제 세세목, 그죠? 이제 세세목이라고 부르면 되는 거고요. 네. 우선 인건비 한번 보겠습니다. 인건비. 인건비는 가장 대표적인 이제 세목이죠. 그래서 우리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에 해당되는 금액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추가로
우리가 비영리 기관이다. 그러면 연구부서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행정부서가 아닌, 즉 산학협력단 또는 출연위원 같은 경우는 연구지원 전담부서 사람이 아닌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지원 인력분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도 직접비의 인건비로 쳐주겠다. 이렇게. 그래서 참여연구원 앤드 연구지원, 연구근접지원 인력, 이렇게 인건비를 우리가 인건비라고 하고 있고요. 4대 보험 기간부담금, 또 퇴직급여 충당금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급여 총액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학생 인건비, 대학 특정연, 출연연에 학생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4대 보험 기간부담금, 퇴직급여 충당금도 포함이 된다. 학생 인건비에. 시설 장비비는 시설 장비, 구입비, 임차비, 운영 유지비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고, 금액적으로 보면 구입비가 제일 큰데 회계법인하고 이슈가 발생이 되는 거는 대부분 요 유지비 때문에 이슈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왜냐? 왜 유지비 때문에 발생이 되냐? 이제 우리 연구기관에서는 이런 거죠. 이 연구 장비, 요 과제에 지금 투입하는 장비인데 거기에서 발생된 유지비니까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실무적으로 저희는 어떻게 요거를 판단을 하냐면요. 우리 과제에서 현금으로 구매를 했거나 우리 과제에 현물로 투입하기로 한 장비의 운영 유지비는 인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구매하거나 현물로 투입되지 않은 거는 유지비를 거의 인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꼭 유의하셔가지고 그 현물이나 현금으로 구매했거나 요거에 대해서만 유지비를 쓰시기를 꼭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제 보수적으로 접근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위험하게 비용을 쓰시지 말고요. 확실한 비용 위주로 쓰시라는 얘기예요. 쓰실 비용들 많잖아요. 그죠? 쓰실 비용들 많기 때문에 굳이 긴가민가한 비용들 어렵게 찾아가지고 쓰시지 말고 확실한 비용을 쓰셔라. 애매한 거는 그냥 우리 회사 돈으로 이렇게 하시고요. 그게 좀 효과적인 방법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재료비는 구입비, 또 시제품, 시험 설비 제작비, 그러니까 시작품, 시제품 제작비 이런 거 연구 재료비로 쓰시면 되겠고요. 연구 활동비는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회의비, 출장비,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실 운영비, 이런 것들, 또 연구인력 지원비, 또 해외 연구자 유치 지원비, 종합관리비, 그 밖의 비용 등등등등 해가지고 쭉 쓰실 수가 있고요.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는 특허 출원 등록비랑은 다른 비용이죠. 그죠? 특허 출원 등록비는 간접비고요. 간접비. 요거는 특허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좀 나눠서 생각해 보면 내가 연구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바깥에 해외의 특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동향 조사를 해서 연구 개발 과제에 내가 그 조사한 결과를 투입하겠다. 그러니까 연구 개발 사전 단계죠. 그거는 직접비에 연구 활동비에 들어가는 비용이고, 특허 출원 등록비는 어찌 보면 사실 연구 결과가 나온 이후에 사후 비용입니다. 즉 이거는 연구 개발 비용이 아닌데 그거는 이제 고생했으니까 사후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간접비로는 해주겠다. 이제 이렇게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회의비는 그야말로 뭐 회의 세미나 개최 비용들 얘기하는 거고요. 소프트웨어 활용비는 뭐 설치, 임차 뭐 이런 비용들. 연구실 운영비는 뒤에서 한꺼번에 말씀드릴게요. 연구인력 지원비는 교육, 뭐 학회, 세미나 참가비, 야근 식대 이제 이런 것들이고, 이제 제일 골치 아픈 게 이제 그 밖의 비용에서 회계법인들하고 또 마찰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기 보니까 뭐 여러 비용들이 있어요.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뭐 등등등 해서 각종 세금,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 공공요금 막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게 보이는 거죠. 이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한 거예요. 우리 연구비 교육을 이제 받으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우와, 세금, 공과금, 공공요금 이런 것도 지원을 해주는구나, 정부에서. 이렇게 하시곤 우리 회사에 부과된 세금과 공과금, 공공요금을 막 연구비로 쓰시는 거죠. 여기 써 있으니까. 된대, 이게 된대, 이러면서. 하지만 이제 회계법인에서 불인정 이러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왜냐면 이 세금, 공과금, 공공요금 요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연구 활동비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구 활동비는 간접비도 아니고 직접비란 말이에요. 그죠? 직접비는 우리 연구 이 과제로부터 이 비용을 직접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인 것뿐만 아니라 비용도 추적이 가능해야 돼요. 요 과제물하고 요 비용하고 1대1로 매칭이 돼야 요 비용이 요거구나 이렇게 뽑을 수 있는 거. 우리 회사에 부과된 뭐 세금 이거랑 우리 과제에서 우리 과제 때문에 이 세금이 얼마 발생됐는지 뽑을 수 있으세요? 못 뽑죠, 그죠? 직접비가 아니란 얘기예요. 예. 공공요금 못 뽑죠. 우리 과제하고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왜 들어가 있냐? 이제 이렇게 또 물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항상 드는 예인데, 우리가 이제 뭐 풍력 발전기를 뭐 이렇게 개발을 한다고 쳤을 때, 우리가 이제 그 바닷가에서 이제 해상 풍력 발전기를 개발을 하겠다. 그래서 바닷가 모래사장에 탁 풍력 발전기를 이제 꼽은 거예요. 근데 얘가 그냥 이렇게 운전이 되지는 않잖아요. 뭐 전기도 이제 뭔가 연결이 돼야 되고, 뭐 용수도 이렇게 끌고 와야 되고, 또 요새는 이제 그 ICT 뭐 이런 기술도 결합 때문에 뭐 통신 서비스도 이렇게 같이 결부를 시켜야 되고, 그럴 때 생각해 보면 그 풍력 발전기에 딱 꼽힌 전기는 별도로 계량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별도 고지서가 나와요. 그죠? 그리고 통신 네트워크 서비스도 그 풍력 발전기에 대해서 별도로 딱 고지가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1대1로 추적이 되는 그런 비용은 세금, 공과금, 공공요금이라고 하더라도 활동비를 쓸 수가 있다. 근데 우리 회사에 부과된 거, 우리 과제와 1대1로 비용을 매치시킬 수가 없는 거는 안 된다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좀 잘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연구수당, 우리 참여 연구자분들에게 이제 고생했다고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시는 거고요. 보안수당, 보안과제 참여하시는 분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다. 위탁연구개발비, 특정 연구의 한 파트를 위탁 줘가지고 수행케 하는 그런 비용들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직접비는 끝나고 간접비입니다.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인력지원비는 아까 우리 참여연구원, 연구 근접 지원 인력을 뺀 우리 연구 지원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연구 지원비는 기관 공통비용, 또 연구실 안전관리비, 또 보안관리비 뭐 이런 거 쓰실 수가 있고요. 성과활용 지원비는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유지비, 여기 나오네. 아까 그 출원등록비는. 그죠? 간접비에 요거 나오는 거고요. 기술창업 출연 출자금 나오고.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과학문화활동비가 있단 말이죠. 과학문화활동비가 있고, 앞에 연구활동비에 보면은
세미나 뭐 이런 개최 비용이 있어요. 이제 저한테 이제 전화가 온다는 거죠. 전화가 와서 저희가 이번에 전시회를 참가하려고 하는데 연구 활동비로 쓸 수가 있나요? 이렇게 이제 물어봐요. 저한테. 그러면 제가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시회 참가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시회를 왜 참가하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지식재산권 요 특허 조사 분석과 비슷하게 내가 전시회를 참가를 해가지고 지금 다른 우리 경쟁사들이 어떻게 제품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지 내가 동향조사를 한번 해보겠다. 사전 동향조사를 통해서 우리 과제를 어떻게 내가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연구개발 사전 단계에서 참가하는 이런 전시회 참가비는 연구활동비로 쓰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제 개발을 했어요. 개발을 해서 이제 이거 가지고 내가 앞으로 이제 매출을 많이 올려야 되겠다. 많이 좀 팔아야지 해서 전시회를 참가를 해서 내가 부스를 설치를 하고 우리 제품을 거기다 딱 전시를 해가지고 마케팅 홍보를 하겠다. 이건 개발이 이미 다 끝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비로 들어갈 수가 없다. 원래는 그건 연구개발비도 아니지만 고생했으니까 간접비, 과학문화활동비로는 해줄게. 그러니까 즉 우리가 부스 설치해서 마케팅 목적으로 홍보한다. 이런 것들은 간접비에 과학문화활동비. 그게 아니라 내가 동향조사 차원에서 내 좀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전시회를 참가한다. 그러면 연구활동비, 직접비에. 이렇게 좀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각 항목별로 이제 어떤 용도인지를 말씀을 드렸고, 이제 지금부터는 이렇게 금액을 계산을 해라. 이제 계산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불인정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세에 해당되는 금액은 쓰시면 안 된다. 주류 등 유흥성 비용은 쓰시면 안 된다. 중복 비용 당연히 안 된다. 뭔진 모르겠지만 이것도 뭔가 동일 기간에 동일하게 주는 것 같으니까 이것도 안 된다. 우리 기업인데 계열사 등 법인은 분리가 돼 있지만 인적 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간 간에 발생하는 비용도 안 된다. 예를 들면 A 회사, B 회사 법인 등기 부를 때 보면은 달라요. A 회사, B 회사가 분명히 독립된 회사인데 그 회사를 싹 가보니까 이제 현관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현관문 왼쪽은 A 회사, 현관문 오른쪽은 B 회사. 들어가 봤더니 A 회사 직원이 B 회사 일도 하고 있고 B 회사 직원이 A 회사 일도 하고 있고 A 회사가 쓴 노트북을 B 회사 직원이 막 쓰고 있고 이제 이러면은 인적 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회사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인정이 안 될 뿐더러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특수관계자 간 거래로 취급이 돼서 유용이나 이런 걸로 이제 그 제재 조치까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법인 분리시켜 놓고 막 거래하시고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연구개발기관 내부 연구공간 또는 외부 연구공간에 대한 임차료는 중앙행정기관 즉 전문기관이 인정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인정이다. 또 안 되는 거는 수행기관 내부에서 발생되는 비용. 이건 자기가 자기한테 거래하는 거니까 내부 비용이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수행기관 간에도 거래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관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또 주관기관, 위탁기관, 이런 식으로 같은 수행기관 간에 발생되는 비용도 안 된다. 이게 원칙이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이런 것들은 인정해 주겠다. 예외적으로. 그래서 대학 내 별도 사업자가 운영하는 회의장, 숙박시설 등 이런 것들은 인정해 주고, 또 비영리 기관이 공동 활용을 위해서 구축한 시설 장비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이제 출연연이나 대학 같은 경우들 보면은 뭐 공동 장비 센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구축해놓고 그 이제 그 여러 기관들 와서 이렇게 장비 사용료 내고 이제 쓸 수 있게끔 해주는 이제 그런 장소들이 있을 텐데, 그런 비영리 기관이 공동 활용을 위해서 구축한 그런 시설 장비를 사용하는데 같은 수행기관, 다른 수행기관한테 돈 받고 그걸 해줬다. 그럴 때는 인정을 해줍니다. 그 돈 낸 기관이 같은 수행기관 간의 거래를 한 거지만 그 기관이 비영리 기관이고 공동 활용을 위해서 구축한 시설 장비고 그걸 사용한 비용이라면 수행기관 간 거래도 인정해 주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런 공동 장비 센터 이런 거 말고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건데 나 그거 좀 쓸게 하고 돈 주고 쓴다,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공동 활용을 위해서 구축한, 요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런 장비 사용료라든지 이런 거 외에도 수행기관 간에 시험 검사 분석에 필요한 비용 쓰신 것들도 수행기관 내부 비용이든 수행기관 간 비용이든 간에 이런 시험 검사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도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그 밖에 나머지 부분들은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공통 인정 기준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제대로 썼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사용을 입증할 증명 자료를 갖추어야 된다. 뭐 우리 증빙 자료 갖추란 얘기구나, 이제 이런 얘기인데, 아무튼 입증을 하셔야 돼요. 입증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매 자체 규정에 따라서 구매하시고 검수해야 된다. 참 골치 아픈 얘기입니다. 검수. 검수해야 된다.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해야 된다.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해야 된다 하면서 밑에 보시면은 뭐 이렇게 막 얘기가 나옵니다. 사용실적 보고일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막 나오는데, 뭐 지출 원인 행위한 금액 이런 거 나오는데, 읽어보시면 도통 잘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12월 31일에 종료가 된다 그러면 12월 31일까지 입고돼서 사용이 돼야 된다. 요거 하나입니다. 그냥. 요거 하나고, 돈은 종료일 이후에 나가도 돼요. 돈은 종료일 이후에 나가도 되는데,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물건이 들어와서 과제에 투입이 됐냐, 그러니까 재료가 들어와서 투입됐냐, 용역 결과물이 들어와서 반영이 됐냐, 그게 종료일까지만 되면 나머지 거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요거는 따지고 보면. 요 밑에 나와 있는 거는 평가 관련 비용, 정산 수수료 뭐 이런 것들은 결과물이 종료일 이전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애시당초. 종료 이후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것들. 연구수당도 원칙적으로는 기여도 평가도 종료 이후에 하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당연한 얘기인 거고요. 간혹 또 어떤 분들은 지출 원인 행위한 금액이 종료일 이전이기만 하면 된다고 돼 있지 않냐, 또 막 이렇게 따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지출 원인 행위라 하면 뭐 계약 행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막 그래서 계약만 종료일까지만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 우리 매뉴얼에 보시면 지출 원인 행위는 계약뿐만이 아니라 이행 완료까지도 돼야 그게 지출 원인 행위가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행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고요. 또 우리 직접비 사용할 때 연구비 카드, 또 계좌이체 형태로 쓰셔야 된다. 뭐 이런 얘기고. 요 다음 페이지는 이제 우리 정규 증빙 뭐 얘기인데, 한번 보시죠. 뭐 다 전자세금계산서 받으셔야 되고, 전자 또는 뭐 면세법인한테 뭐 물품 공급받는다든지 하면은 전자계산서 발급 받으셔야 되고, 뭐 요런 거. 우리 뭐
각종 세법에서는 뭐 3만 원 이하 거래인 경우에는 뭐 정규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되는 게 있지만 연구비 규정에서는 3만 원 이하라도 정규증빙 무조건 수취하셔야 됩니다. 저희 세법하고 다릅니다. 인건비 사용 기준, 인건비 계상률만큼 계상할 수가 있다. 급여의 인건비 계상률만큼 해라. 뭐 그 얘기입니다. 읽어보시면 급여에다가 인건비 계상률만큼. 근데 급여에는 그냥 급여뿐만 아니라 4대 보험 기간 부담금, 퇴직급여 충당금도 포함이 된다. 거기에 인건비 계상률로 하는데 일단 그렇게 개념을 잡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급여 총액은 어떤 기준으로 잡느냐, 요거 보시면 되고요. 우리 소속 기관의 우리 인사 규정이라든지 취업 규칙 이런 것들 기준으로 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그 매뉴얼에 나와 있는 우리 혁신법 매뉴얼에 나와 있는 Q&A 내용인데요. 외부 연구원,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이에요, 만약에 중소기업이어서 이제 사람이 부족한 거죠. 이제 그래서 외부의 좀 전문가를 우리가 참여연구원으로 좀 투입을 시켜가지고 인력을 좀 보강해서 과제를 한번 진짜 제대로 수행을 해보겠다 해서 외부 인건비를 제가 드릴 테니 우리 과제에 참여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모 대학 교수님한테. 그랬더니 회계법인에서 나중에 정산을 할 때 불인정입니다. 탁 이러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자가 공무원이거나 고등교육법 제14조, 우리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대학 교수님들 또 영리기업 소속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현금으로 인건비를 계상할 수가 없다. 즉 외부 인건비 현금 못 준다. 기업분도 안 돼, 대학 교수님들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아무리 훌륭한 연구소에 연구원분 계셔도 그분 외부 인건비로 못 주고요. 우리 대학에 엄청 유명한 교수님이 계셔도 그분한테 외부 인건비 못 준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그분들은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현금 인건비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은 원래 기관에서 월급이 나오시는 분들이잖아요. 원래 월급이 나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뭐하러 외부 인건비로 현금을 주냐, 정부가. 원래 월급 받을 사람들인데 이런 거죠. 예외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인력은 외부 인건비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누가 신규 인력한테 이렇게 외부 인건비 쓰는 경우는 없을 것 같고 또 직장 가입자가 아닌 강사분도 외부 인건비 줄 수가 있는데 좀 드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구한테 외부 인건비를 줄 수 있냐, 현금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여기서 빠진 사람이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이제 출연 연구기관에 계시는 그런 그 연구원분들, 우리 애틀이나 기계연구원이나 이런 데에 계시는 그런 박사분들 같은 경우는 그분들은 원래 현금 인건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내부에서도. 그런 분들은 외부 인건비도 받을 수 있다. 교수님들, 회사에 계신 분들은 못 준다. 그래서 요거 좀 조심하시고, 제가 뒤에 사례에서도 요거 하나 넣어놨는데 같이 좀 보시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학생 인건비, 아까 제가 요 기준 단가 금액이 22년도 말에 그 상향 개정됐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 금액 이상으로 이제 지급하시면 되고, 월별 총인건비 계상률이 100% 초과하는 거는 안 됩니다. 학생 연구원분들도. 총인건비 계상률 산정 시에 이런 것들은 포함하지 않고 총인건비 계상률 산정을 한다. 요 100% 초과 여부 따질 때. 연구시설 장비비 공통사용 기준인데요. 요거는 별 내용은 아니고 1억 넘거나 3천만 원 이상일 때는 심의나 이런 것들 받으셔야 되고, 또 시설 장비비는 종료 2개월 전까지 입고가 완료가 돼야 된다. 아까 제가
그 사업기간 종료일까지 입고돼서 사용돼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시설 장비는 종료 2개월 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2월 말 과제면 10월 말까지 들어와야 된다. 긴급 상황시는 1개월 전까지 23년도도 코로나 특별지침이 적용이 되고 있어서 23년도까지는 일단 11월 말까지만 들어오면 됩니다. 1개월 전까지만. 연구 재료비, 요거는 이제 현물에 대한 내용인데요. 요거는 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구 활동비,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원 등록 유지비는 불가능하다. 요건 간접비로 가야 된다는 얘기고요.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는 직접비 40%, 회의비, 연구기관에 소속된 자들만 회의를 할 때 드는 식사비는 불인정이다. 외부 사람이 한 분이라도 참석을 해야 된다. 컨소시엄 간에도 쓰실 수 있다. 그러니까 주관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같이 회의하시고 회의비 쓰실 수 있다. 어쨌든 다른 회사 사람이 꼭 한 분은 들어와야 된다. 10만 원 초과냐 10만 원 이하냐에 따라서 뭐 달라 보이는데 따지고 보면 다를 게 없습니다. 10만 원 이하여도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럴 거면 10만 원이 넘던 10만 원이 안 되던 그냥 회의록 작성하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출장비, 공무원은 여비 규정,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요. 국외 출장은 사전에 출장 계획서, 사후에 출장 보고서 제출을 하셔야 되고, 소프트웨어 활용비 과제 종료 2개월 전까지 구입 시 현금 계산 가능하다. 종료 2개월 전까지 소프트웨어는 그 사용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근데 밑에 보니까 뭐 이상한 얘기가 써 있어요. 소프트웨어 사용 계약 기간이 과제 기간을 초과하더라도 계산 가능하다. 그래서 뭐 가로 열고 최소 단위. 이게 뭔 얘기냐면 예전에는 정산을 어떻게 했었냐면 소프트웨어는 이렇게 임차를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최소 그 라이센스 임차 기간이 있으신 것 같아요. 대부분.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 종류별로 뭐 공급사가 최소 6개월 아니면 뭐 최소 1년 단위 요렇게 밖에는 제공을 안 하는. 그러다 보니 만약에 6개월을 최소 공급 단위로 공급사가 딱 정해놨을 때 우리가 6개월 밑으로는 계약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6개월로 이제 계약을 했는데 그게 10월 1일이었다. 과제 종료가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6개월치를 임대를 했다. 과제는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러면은 예전에는 과제 기간 중에 해당되는 3개월만 인정을 하고 과제 기간이 벗어나서 임대를 하는 3개월은 불인정을 했었어요. 예전에. 근데 혁신법 도입되면서 이렇게 그 최소 공급 기간으로 계약을 맺은 거라면 너무 가혹하지 않냐. 최소 계약 기간으로 이렇게 한 거라면 기간을 초과해도 즉 6개월치를 전부 다 인정을 해줘라. 요 얘기입니다. 다만 2개월 전까지 구입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11월 1일 이전에 내가 사용을 시작을 했을 경우엔 최소 기간으로 계약을 한 전체 기간에 대해서 과제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다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연구실 운영비 기관 자체 규정에 따른 구매 절차 준수를 해라. 뭐 이런 내용들. 또 연구 인력 지원비는 평일 점심식 때는 쓸 수가 없다. 뭐 그러니까 야근 식대까지만 지원을 해드리는 거고 우리 참여 연구자분들끼리 드시는 점심식 때는 안 된다. 그건 각자 돈으로 먹는 거다. 회의비는 점심 때도 쓰실 수 있어요. 회의비는 점심 때든 저녁 때든 회의에 맞춰서 쓰시면 되고 이건 참여 연구자분들끼리 드시는 야근식 때는 그 저녁에만 드실 수 있다. 지원받을 수 있다. 요 얘기고요. 해외 연구자 유치 지원비는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고요.
전문가 활용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수행기간 간의 전문가 활용비는 인정이 안 됩니다. 아까 수행기간 간 거래가 인정이 안 되듯이 수행기간 간의 전문가 활용비도 마찬가지로 인정이 안 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예외적으로 요런 케이스 2개만 수행기간 간 전문가 활용비 중에 2 케이스만 인정이 되는데 비영리기관 상호 간에 비영리기관 내에 참여 연구자와 별도 부서 사람한테 주는 전문가 활용비는 예외적으로 인정이 된다. 즉 다시 보시면 기업이 들어가는 순간 인정이 안 되고요. 둘 다 비영리기관이거나 우리 기관 내에 전문가 활용하실 때 우리 기관 자체가 비영리기관이면 다른 부서 사람한테 쓰실 땐 수행기간 간 전문가 활용비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이 된다. 기업이 하나 들어가면 무조건 안 된다. 수행기간 간 전문가 활용비는. 연구수당. 수정인건비의 20% 범위 내에서 수정인건비라 함은 인건비, 현물 포함을 하되 연구 근접 지원 인력의 인건비는 제외를 한다. 학생 인건비는 포함하고 미지급 인건비도 포함을 해서 근데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금액이 아니라 실사용 금액의 20%까지 연구수당은 쓸 수가 있다. 그리고 단계 시작 시 계상했던 금액을 증액해서는 못 쓴다. 즉 그거죠. 그러니까 한도가 실집행 인건비 20%, 단계 시작 시 계상한 금액까지 한도, 그죠? 그렇게 연구수당 총액은 한도가 정해지고 개인별 한도는 특정인이 전체 연구수당 사용액의 70% 이상을 못 받는다. 누군가 혼자 많이 받고 내가 진짜 이 기여를 나 혼자 다 했다. 그래서 나 혼자 뭐 100%, 90% 받으시면 불인정됩니다. 직접비 사용 비율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아까 말씀드렸죠. 뭐 직접비 사용 비율 60%면 연구수당은 80%까지 쓸 수 있다. 이런 거. 네, 그 얘기고요. 다음 단계로 2월이 불가능하다. 보안수당 인건비의 3%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데 요거는 보안 과제를 별도로 수행하시는 그런 과제들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위탁연구개발비 직접비의 40%까지 원래 계획보다 20% 이상 증액할 때는 사전 승인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간접비 간접비는 요 간접비 계산 기준은 한번 그냥 보시죠. 제가 따로 설명은 안 드리는데 아까 간접비도 직접비 사용 비율 50% 그 기준으로 그 연동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50%가 못 넘으면 직접비 사용 비율이 그 비율까지만 51%가 넘는 순간 100%까지 쓸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요거는. 네. 요거 보시면은요, 엄청 복잡해 보입니다. 보기도 싫죠. 보기도 싫은 표인데, 근데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이게 이제 아까 그 연구수당 간접비 뭐 요 얘기고요.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의 요 사용 비율 요런 거 이제 얘기하는 건데 이지바로 과제들하고 RCMS 과제들하고 구분을 해서 RCMS 과제들은 우리 이번 단계 예산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이번 단계 예산만 가지고 직접비 사용 비율 구하고 연구수당 지급 비율 구하고. 그러니까 아까 직접비 사용 비율 60%일 때 연구수당은 80%까지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비율을 어떻게 구하냐면 RCMS 과제는 이번 단계 예산 기준으로만 따지면 돼요. 근데 통합이지바로 과제는 이번 단계 예산뿐만 아니라 전 단계에서 이월된 예산도
다 반영해준다. 그리고 사용액도 전 단계 2월액 중에 사용한 금액도 다 반영해준다. 요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만 딱 하나 예외적으로 차이 나는 게 요겁니다. 요거 하나. 간접비의 그 직접비 사용 비율 구할 때 분자는 전 단계 직접비 사용 금액이 그러니까 전 단계 직접비 2월금의 사용 금액이 들어가는데 분모에는 전 단계 직접비 2월금 예산이 빠져 있어요.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요거는 왜 뺐냐 그냥 생각해 보면 요 직접비 사용 비율을 좀 많이 나오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간접비 100% 다 쓰게끔 해주기 위해서 이지바로 사업들은 여기서 요걸 빼준 것 같아요. 전 단계 직접비 예산 2월 된 예산 요 분모에서 나머지는 여기는 다 전 단계 2월금이 다 포함되는 개념. RCMS는 이번 단계 예산만 가지고 따진다. 이렇게만 구분을 하시면 전혀 복잡하지 않은 표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직접비의 40%, 인건비의 20%, 이런 얘기할 때 현물이 포함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그때 다릅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할 때 직접비 40% 할 때는 현물이 포함된 개념이고 연구수당 수정인건비의 20% 얘기할 때도 현물 포함된 금액이고 간접비 그 고시비율 곱하는 여기에는 현물은 다 빠지는 것들이고 그래서 요건 표 보시고 이렇게 나눠서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기업 편인데요. 아까 요 인건비 부분은 그 말씀드린 것처럼 선자계자 이체하시면 안 된다. 급여 지급 전에 선자계자 이체하시면 안 되고 현금 인건비 금액을 총액이 증감되는 경우에 사전 승인 받아야 된다. 요 얘기고요. 나머지 금액들, 나머지 부분들 한번 보시면 되는데 제가 아까 설명 안 드린 게 그 영리기관 연구실 운영비 요것만 제가 하나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혁신법 도입되고 이제 2년이 지나고 이제 3년째인데도 아직도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좀 혼선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영리기업의 연구실 운영비는 크게는 2가지, 좀 작게는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크게 여기 왼쪽에 2개는 소모성 비용이고요. 또 하나는 비소모성 비용으로 구분이 됩니다. 연구실 운영비는 처음에는 소모성 비용이냐 소모되지 않는 비용이냐 소모성 비용은 뭐고 비소모성 비용은 뭐냐 우선은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요거 제가 요거 있죠. 이거 프린트 요거 지금 레이저 포인터 얘를 보시면은 요 안에 건전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건전지는 소모성이죠. 제가 이 포인터 한번 누를 때마다 건전지가 닳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안에 들어있는 건전지는 소모성. 요 레이저 포인터 자체는 비소모성. 제가 100번 누른다고 해서 얘가 이렇게 효과가 감퇴가 되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얘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죠? 요런 비품도 제가 강의 한번 했다고 해서 얘가 조금씩 가라앉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도 비소모성. 저런 슬라이드 같은 것도 다 비소모성. 우리 종이, 펜, 잉크 이런 거는 쓰면 쓸수록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소모성. 이해되시죠? 그죠? 소모성이냐 비소모성이냐는. 이제 그게 이해가 되시면 이제 들어가 보면 소모성 비용 중에서도 이제 2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죠. 소모성 비용도 2가지가 나눠지는데 하나는 사무용품인 소모성 비용이냐 아니면 사무용품이 아닌 소모성 비용이냐. 사무용품인 소모성 비용 예를 들어보면 종이, 펜, 잉크 이런 건 이제 사무용품인 소모성 비용.
사무용품이 아닌 소모성 비용은 뭐 실험실의 세제, 뭐 실험용 장갑 이런 것들은 그냥 일반 소모성 비용이죠. 우리 기업은 일반 소모성 비용은 아예 못 삽니다. 아예 못 사요. 사면 무조건 불인정이고, 사무용품인 소모성 비용은 필요한 만큼 쓰시면 돼요. 필요한 만큼 쓰시면 인정된다. 실험실 세제 장갑과 같은 일반 소모성 비용은 무조건 못 쓰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소모성은 끝났고 이제 정리가 됐고요. 비소모성 물품을 사시려면은, 비소모성 물품을 사실 때는 그냥 사시면은 무조건 불인정이고, 우리 협약할 때 영리기관의 연구실 운영비 활용 관리 계획서 상에 품목 수량 금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경우에 한해서 인정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으면 기재 안 한 걸로 보고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기기, 사무용 소프트웨어, 뭐 비품 이런 거 쓰실 때는 협약 당시 때 영리기관의 연구실 운영비 활용 관리 계획서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시고 쓰셔야 인정이 됩니다. 요거 아시겠죠? 그죠? 우리 기업분들. 네. 자, 그리고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 지침이 일단 지금 과기부에서는 23년도에도 유지하는 걸로 지금 돼 있고, 각 부처별로는 아직 그 고시가 나온 데가 있고 안 나온 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일단 과기부에서 나와 있는 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22년과 우리 연구비 입장에서는 22년하고 동일해요. 그래서 원래 기업은 기존 인력한테 현금 인건비를 못 주나, 코로나 특별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중소중견기업인 경우라면 기존 인력도 현금 인건비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감염병 관련 예방, 대처 비용 등에 대해서 폭넓게 인정을 해줘라. 정산할 때. 그리고 아까 연구시설 장비는 뭐 종료 2개월 전까지, 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종료 2개월 전까지 들어와야 되는 게 원칙인데 긴급한 상황일 때는 1개월 전까지만 들어오면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이 긴급한 상황이다. 그래서 1개월 전까지만 들어오면 된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직접비를 최대한 2월 해주도록 부처에서는 적극 승인해줘라. 다음 단계 2월을. 이런 얘기가 감염병 대응 특별지침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단계 내에서는 승인 없이 그냥 자동 2월 되는 거예요. 단계 내에서는 연차 간엔 그냥 자동 2월 되는 거고, 단계 간에는 직접비는 적극 승인해줘라. 이런 얘기고, 다만 아까 연구수당은 안 된다 그랬죠. 무조건 금지다 그거는. 협약 변경 사항, 사전 승인 대상이 있고 사전 통보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 다 반복적인 내용이어서 따로 더 말씀은 안 드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다시 한번 정리가 되어 있다. 이렇게 한번 쭉 보시면 되겠고요. 승인 사항을 내가 승인을 깜빡하고 안 받았다? 불인정입니다. 1억인데 진짜 불인정입니까? 네, 진짜 1억도 불인정입니다. 승인 안 받으면. 네. 다음은 정산 및 회수. 요거는 우리 이제 정산이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제 실시가 된다. 단계별로 정산을 한다. 이제는 단계별로 정산을 한다. 그 단계 내에 연차 때도 회계법인에서 뭐가 연락이 올 거예요. 그거는 상시 점검이고요. 단계가 끝나야 반납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라는 정산 보고서가 날라올 거예요. 단계가 끝나야. 그러니까 반납 행위는 단계 종료 후다. 네. 우리 통합관리기관들은 계정 대체하시면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고요. 네, 요거는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저희 이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 내용은 방금 아까 제가 그 첫 번째 시간에 그 설명드렸던 내용들 뭐 복습하는 건데요. 한번 보시죠. 뭐 이렇게 글로만 쭉 써 있으면은 좀 지루하셨을 수도 있는데 숫자를 보면은 좀 집중이 되시겠죠. 네, 한번 보시죠.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우리 홍길동 연구원이 300만 원으로 12개월 참여를 하는데 1월에서 6월까지는 40%, 7월에서 12월까지는 100%로 변경을 해서 지급을 했다. 그런데 인건비 계상률 변경 등록을 누락을 해서 RCMS의 인건비 계상률이 1월부터 12월까지 40% 이렇게 돼 있으면 회계법인에서는 300만 원에 40%에 12개월치 그러면 1,440만 원까지만 인건비를 홍길동한테 인정을 해주는데 우리 회사는 120만 원에 6개월, 300만 원에 6개월 해서 2,520만 원을 줬으니 빼면 얼마죠? 이게 한 1,080만 원인가요? 1,080만 원 불인정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인건비 과다 지급 이렇게 해서요. 관련된 기준은 제가 요 오른쪽 편 하단에 그 근거 기준들은 그 기재를 해놨으니까 같이 규정 보면서 요 사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규 인력에 대한 현금 인건비 예산으로 3,600만 원을 편성을 했다. 근데 신규 채용이 안 되다 보니 10월 초가 돼서야 신규 채용이 돼서 10, 11, 12, 3개월 동안 300만 원씩 900만 원을 지급했다. 그 처음에 예산이 3,600이었는데 900만 원만 지급을 했으니 2,700만 원이 그러니까 남겨졌을 거잖아요. 그대로 반납할 거면 모르겠는데 2,700만 원이 아까우니까 다른 걸로 쓰려고 하면 제가 아까 뭐 해야 된다고 그랬죠? 사전 승인 받으셔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분은 그러니까 승인이 아니라 통보성 변경으로 예산 변경만 하고 재료비로 전용해서 썼다. 그러면 2,700만 원 불인정 이렇게 되는 거죠. 승인 없이 타용도 전용 이렇게 해서 아까 이것도 말씀드린 거 비슷한 건데요. 우리 우리 회사가 연구인력 보강을 위해서 세모대학에 홍길동 부교수님을 외부 참여연구원으로 투입을 시킨 거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냥 투입시킬 수는 없으니 현금으로 수고하신다라고 하면서 월 300만 원씩 12개월씩 3,600만 원을 지급한 거죠. 그랬더니 회계법인에서 외부 인건비로 사용된 3,600만 원 불인정입니다. 딱 이렇게 이제 오는 거죠. 외부 인건비는 현금 인건비가 지급이 가능한 사람이어야 기본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현물 대상자이면은 아예 안 된다. 외부 인건비는. 요것도 아까 설명드린 내용인데요. 우리 회사 급여 지급일이 매월 25일입니다. 그런데 3월 25일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우리 RCMS에서 3월 24일 날 선자계자이체로 인건비 1,000만 원을 이제 선자계자이체 받은 거죠. 그리고 그 돈을 합쳐서 25일에 급여를 지급했다. 이랬더니 회계법인에서 이러는 거죠. 선자계자이체 받은 1,000만 원은 보건 조치하세요. 딱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상시 점검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러면서 뭘 또 달라 그래요? 저희가 뭘 달라 그러냐면 이 1,000만 원을 혹시 회사가 지금 자체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제 대금이나 이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RCMS에서 땡겨 쓴 건가? 이제 요게 궁금한 거예요, 저희는. 그러니까 이제 부정한 목적이 있어서 선자계자 이체를 했는지. 그래서 저희가 자금 유용 목적에
선자계자 이체였는지를 보기 위해서 아마 회사에 뭐 예금 원장이나 뭐 이런 거를 달라고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럼 그걸 이제 제출을 하시고 나면 저희가 이제 보고 문제가 없구나, 이게 뭐 유용 목적으로 하시려는 건 아니었구나 하면 다시 재집행하시오, 이렇게 아마 안내를 드릴 거고, 봤더니 뭔가 자금 유용 목적으로 그런 거다 그러면 저희가 아마 전문기관에 보고를 해서 뭔가 예외적으로 이제 뭐 제재나 이런 조치가 아마 나가게 될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선자계자이체를 받으면 이렇게 복잡한 일들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선자계자이체 하시면 절대 안 된다. 우리 회사가 12월 31일이 종료가 되는데, 우리 단계가 12월 31일 날 종료가 되는데, 장비를 해외에서 수입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선적이 지연이 돼서 12월 2일에 수입 신고 후에 검수 처리가 됐다. 그러면 불인정이죠. 그죠? 지금 코로나 특별지침 적용하더라도 1개월 전까지는 들어왔어야 되는데 1개월 전까지 못 들어왔잖아요. 그죠? 11월 30일까지 들어왔으면 오케이인데 12월 1일 이후 들어왔으면 다 불인정입니다. 하루 이틀 늦었는데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죠. 하루가 늦어도 늦은 겁니다. 그냥 불인정입니다. 실제로 저 정산할 때 저 모 대기업에서 딱 이틀 늦어가지고 한 뭐 1억 얼마가 이렇게 불인정된 경우도 있었어요. 우리 이제 회사가 처음에 이제 사업계획서 작성을 이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을 하고 과제 수행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좀 계획에 좀 변경이 필요해서 당초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장비를 좀 하나 구매를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거래처에 물어본 거예요. 견적을 받아보니까 공급가가 2,800만 원이야. 근데 내가 이제 저번에 공부했던 기억으로는 3천만 원 이상 장비가 변경될 때는 승인받아야 되는데 3천만 원 미만의 장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뭐 따로 승인사항 아니었지. 그래, 내가 그렇게 봤어. 근데 얘가 공급가 기준 2,800만 원이니까 얘 3천만 원 미만이네. 승인 안 받아도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승인을 안 받고 그냥 구매했죠. 그랬더니 불인정 이러는 거죠. 2,800만 원. 야, 3천만 원 이상만 뭐 변경될 때 승인 받으려면 2,800인데 왜 불인정해? 그랬더니 이때 얘기하는 3천만 원 기준은 부가가치세 및 부대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분들 연구개발 계획서에 예산 편성하실 때 우리 기업분들은 부가세 포함해서 계획서 작성하세요? 예산을 부가세 빼고 작성하세요? 예산을? 우리 기업분들은? 빼고 작성하시죠? 그죠? 빼고 예산에 맞추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 예산으로 이제 2,800만 원짜리 장비다 이러면 3천만 원 넘는 장비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2,800으로 내가 예산을 잡아놨어도 요걸 안 사게 됐다. 그러면 3천만 원짜리를 구매 변경하는 사유가 생긴 겁니다. 요 부가세 포함해서 따진다. 부대 비용까지 포함해서 따진다. 3천만 원. 우리가 이제 장비를 현물로 부담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민간 부담금이 있고 해서 민간 부담금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장비가 몇 개 없네. 이게 지금 부담할 장비가 별로 없어서 민간 부담금 현물로 낼 게 얼마 없네. 봤더니 16년 1월 1일에 1억에 구매한 장비가 있었어요. 근데 내용연수 10년으로
16년 1월 1일에 구입했으니까 23년 초 기준으로는 장부가가 아직 3천만 원이 살아있어. 이야, 요거다. 우리 부족한 이 현물 부담금을 얘로 채우자 해서 했더니 얘는 안 됩니다. 그러는 거죠. 왜냐 보니까 현물로 투입이 되려면은 구입 완료일로부터 과제 시작일이 5년 이내여야 된다. 5년 이내여야 되고, 잔여 내용 연수도 과제 기간 종료일까지는 잔여 내용 연수가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장비의 경우는 구입가의 20%까지만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연구 재료비 한번 볼까요? 연구 재료비. 연구 재료비. 우리 이제 책임자분께서 과제 종료일을 이제 목전에 두시고 연구비 예산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하신 거예요. 그걸 봤더니 뭐야? 재료비 예산 1,000만 원이 아직 남아 있네. 이거 아직까지 못 쓰고 뭐 한 거야? 그래서 이 1,000만 원을 왜 남겨둔 건지 이제 너무 이제 아까운 거죠. 그래서 이 종료일까지 남은 1,000만 원을 재료비로 몽땅 소진을 하자. 이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잘 아는 거래처에 12월 31일까지 이 1,000만 원의 연구 재료를 납품을 좀 해달라.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달라. 그리고 RCMS에 등록하시고 1,000만 원을 이제 거래처로 보냈죠. 그러고서 이제 난 할 거 다 했다. 내가 올해 연구비 예산은 내가 관리할 게 다 끝났다. 그리고는 연구개발 기간 종료일 이후에 이제 그 재료를 이제 투입을 한 거예요. 종료일 시점에는 이제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죠. 그 재료 1,000만 원어치를. 그랬는데 이제 우리 전문기관에서 1월 2일 날 현장 실사를 나왔어요. 현장 실사를 나와서 12월 31일 날 구매한 이 재료는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신 있게 이 창고를 딱 보여주면서 창고에 있습니다. 1,000만 원어치 여기 있어요. 그랬더니 전문기관에서 이제 불인정 이러는 거죠. 왜냐? 연구개발 결과에 투입 및 기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개발 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은 재료비다. 창고에 있는 거는 쓴 게 아닙니다. 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써야 인정된다. 기간 내에. 우리 주관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간에 이제 시제품 제작을 했다. 원래 하던 대로 시제품 제작을 의뢰를 하고 현금 지급을 했더니 수행기간 간 거래다라고 하면서 이제 불인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행기간 간 거래는 안 된다. 이런 시제품 제작비 이런 것들 하시면 안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공동 비영리기관 공동 활용을 위한 그 장비 사용료라든지 또 시험 검사 분석 비용 이런 것만 예외적으로 수행기간 간 거래가 인정된다. 다음 연구 활동비 한번 보시죠. 우리 회사가 일단 회사가 들어왔어. 일단 회사가 무슨 대학과 같이 컨소시엄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 자문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 회사에서 보니까 우리 회사에 아시는 분도 많지 않고 해서 이 대학에 계시는 탁과 교수인 홍길동 교수님한테 좀 자문을 받았죠. 됩니까? 안 되죠? 우리 수행기관 간에는 전문가 자문료 지급도 안 되는 거예요. 수행기관 간 거래는. 수행기관 간 전문가 활용비 안 됩니다. 예외적으로 되는 게 상호 비영리 기관일 때 또는 비영리 기관 내부에서만 예외적인 그런 케이스가 있고 기업이 이렇게 수행기관 간에 어디 하나에라도 들어가 있으면 수행기관 간 전문가 활용비는 인정 안 된다. 다음 출장비. 자체 규정에 따라서 1비, 식비 정액으로 10,000원씩 지급받았다. 그런데 출장 중에 그 업체 사람하고 회의를 하면서 회의비 3만 원을 연구개발비로 계상을 했다. 이러면 출장식 때 10,000원은 불인정이다. 이제 중복 비용이죠.
출장식 때 회의비 중복되니까 중복되는 거는 빼야 된다. 또 연구활동비, 요건 연구실 운영비 얘기입니다. 아까 연구실 운영비, 비소모성 연구실 운영비 얘기인데요. 우리 회사는 연구실 냉난방을 위해서 원래 그 냉방기 한 대를 구매하기로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협약 체결 시에 영리기관의 연구실 운영비 활용 관리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잘 제출했어요. 여기까지는 아주 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냉방기 한 대를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너무 더워. 그래서 한 대 더 필요해. 근데 요거는 따로 수정해서 신고하지 않았다. 수정 승인 받지 않고 그냥 샀다. 그러면 추가 한 대 산 거는 불인정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연구실 운영비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 받아야 된다. 근데 변경이라 함은 총 금액이 변경되거나 품목이 변경되거나 품목 수량이 특정 품목의 수량이 증가가 될 때는 다 사전 승인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또 내용인데요. 우리 회사가 연구활동비의 그 밖의 비용으로 세금, 공과금, 공공요금 이게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고 공과금, 통신료, 전기세 이런 거를 다 연구활동비로 썼더니 회계법인에서 직접비가 아니니까 안 된다. 아까 설명드렸죠. 개별 연구개발 과제로부터 직접 산출이 가능한 비용이 직접비입니다. 직접비. 우리 한번 볼까요? 직접비 개념이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 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요게 이제 직접비인데 직접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소프트웨어. 요것도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거랑 동일한 얘기입니다. 사용 계약 기간이 6개월이다. 우리 과제는 3개월 남았다. 월 100만 원씩 6개월이니까 600만 원을 연구개발비로 썼다. 우리 과제는 3개월 남았다. 그러면 정산을 어떻게 받냐? 원래는 과제기간 3개월을 초과하는 3개월 부분은 불인정인데 만약에 요 사용계약기간 6개월이라는 기간이 최소 기간 단위임을 소명이 된다면 6개월치 전부가 인정이 된다. 그러니까 요 최소 기간으로 계약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겁니다. 요 밑에 거 한번 보시죠. 요거 이제 매입 부가세 얘기인데요. 우리 회사에서 회의비로 그러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11만 원 연구비 카드로 사용을 했어요. 보통의 대부분의 회사는 아마 카드 사용분에 대해서 부가세 매입세 공제 신청을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급받지 않았기 때문에 11만 원을 다 회의비로 신청을 했다. 그랬더니 회계법인에선 우리 회사가 신청을 하셨건 신청을 하지 않으셨건 환급이 가능하다면 다 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 원은 불인정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실제 환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환급 가능한 부가세는 다 빼야 된다. 그래서 요 부가세 금액 만 원만큼은 불인정을 한다. 다음은 연구수당입니다. 연구수당. 우리 규정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인건비의 20%까지 사용이 가능하구나. 우리 계획서에 이제 예산을 한번 봤더니 인건비 예산이 1억 원. 그래서 연구수당이 2천만 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돼 있던 거죠. 그런데 우리 회사가 신규 인력 채용이 지연이 되면서 인건비 예산 1억 중에 6천만 원만 사용하고 인건비 4천만 원이 잔액이 발생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홍길동 대리께서 깜빡하시고 연구수당은 그대로 2천만 원을 다 쓰셨다.
요러면 연구수당 한도는 아까 제가 실사용 인건비의 20%라고 그랬죠. 그죠? 실사용 인건비. 실사용 인건비 6천만 원. 6천만 원의 20%인 1,200만 원이 연구수당 사용 한도가 되는 거고, 그런데 2천만 원을 쓰셨으니까 초과된 800만 원은 불인정을 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책임자와 우리 실무자 두 분이 이제 참여연구원으로 돼 있어요. 두 분이 참여연구원인데, 우리 책임자께서 기여도 평가를 해봤더니, 이제 사실 내 기여도가 너무 높은 거야. 사실상 나만 했다. 그래서 기여도를 본인은 90, 우리 홍길동 대리는 10 이래서 연구수당 2천만 원 중에 90%는 책임자가 받으시고 우리 홍길동 대리한테는 10%인 200만 원만 지급했다. 그러면 불인정되는 거죠. 왜냐하면 특정인이 총 연구수당 2천만 원 중에 70%까지만 받아갈 수 있으니까, 즉 한 명이 1,400만 원을 넘어서는 못 가져간다. 근데 우리 책임자께서 1,800만 원 받아가셨으니까 400만 원은 불인정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까 그 연구수당이 직접비 사용 비율에 연동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 한번 보시죠. 그 직접비 현금 예산 사용 비율이 50%에 불과하다. 직접비 사용 비율이 50%에 불과하다. 그러면 아까 제가 직접비 사용 비율에 플러스 20%포인트까지만 더 쓰실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50% 더하기 20%, 즉 70%까지 쓸 수 있다. 연구수당을. 뭐의 70%? 연구수당 예산금액 2천만 원에 70%인 연구수당 예산 2천만 원에 70%면 1,400만 원까지 쓸 수 있다. 연구수당을. 근데 회사는 2천만 원을 다 썼다. 100%를 다 썼다. 70%까지만 썼어야 되는데 1,400만 원 넘어간 600만 원은 불인정.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연구수당은 인건비의 20%까지 지급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실사용 인건비의 20%까지 가능한데, 우리 인건비 중에 우리가 인건비를 이제 1억을 썼어요. 1억을 썼는데, 우리가 한도를 초과해서 쓰신 거야. 그러니까 급여 대비 너무 많이 인건비를 주셨어요. 그래서 인건비 1억 사용액 중에 인건비 한도 초과로 4천만 원이 만약에 불인정이 됐다. 그러면 실제로 제대로 사용된 인건비는 이제 6천만 원만 인정이 되는 거죠. 제대로 사용된 인건비는. 그러면 연구수당도 제대로 사용된 6천만 원의 20%까지만 쓰실 수 있다. 실제 1억을 썼지만 4천만 원이 불인정됐으면 제대로 쓴 6천만 원만 연구수당 기준금액이 돼서 6천만 원의 20%인 1,200까지만 쓸 수가 있는데 2천만 원을 다 썼기 때문에 1,200만 원 넘어간 800만 원을 불인정한다. 그러니까 인건비 실사용액뿐만 아니라 인정된 실사용액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불인정된 금액도 빼고 인정된 실사용 금액, 인건비의 20% 연구수당은. 예, 다음은 간접비. 우리 회사가 직접비 현금 예산 사용 비율이 40%밖에 안 된다. 그러면 간접비는 몇 %까지 쓸 수 있죠? 40%까지. 왜냐하면 50%가 안 되잖아요. 그죠? 직접비 사용비의 50%가 안 되면 간접비는 그 비율까지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간접비는 40%까지만 쓸 수가 있고, 이때 기준이 되는 금액은 간접비 당초 계획 금액인 2천만 원. 그래서 2천만 원의 40%인 800만 원까지만 쓸 수가 있는데 2천만 원을 다 썼으니까
1200만 원이 불인정이 된다. 예, 이렇게. 우리 또 회사에 계신 우리 또 실무자분께서 간접비를 잘못 아시고 기관에서 일괄 흡수를 해버렸어요. 그냥 우리 기업인데 이제 얘기를 들은 거죠. 이제 같은 컨소시엄 기관에 있는 어떤 대학의 이제 행정원분한테 간접비는 어떻게 쓰면 됩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그냥 흡수해서 사용하는데요. 그랬더니 흡수가 뭐예요? 그랬더니 그냥 회사로 그냥 갖고 가시면 돼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잘못 들으신 거죠. 그건 이제 비영리 기관이니까 그렇게 하신 건데 회사도 그렇게 하시는지 알고 간접비 예산 1000만 원을 건별로 증빙하지 않고 자계자 이체로 회사가 일괄적으로 흡수를 해버렸다. 그러면 무조건 불인정입니다. 영리기관은 간접비 기관 단위로 통합관리가 불가능하고 이렇게 일괄 흡수하는 것은 안 된다. 간접비는. 우리 기업은 간접비도 직접비랑 똑같이 건별로 증빙을 하고 건별로 이체를 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그 사례 설명드렸고요. 그 4시를 딱 3분 남기고 끝났네요. 네. 오늘 아무튼 여기 봄이고 해서 또 뭐 졸리기도 하셨을 텐데 이제 강의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것으로 오늘 설명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